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하며 다시 조정 양상을 이어갔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엇갈린 가운데 주 후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어졌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0.27% 하락했고 S&P 500 지수도 0.25% 내렸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0.44%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소폭 내렸습니다. 이날 아시아에서 일본과 중국 증시가 급락세를 보였고 미국의 서비스업 지수가 전망치를 밑돌았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영국 증시는 거의 변동이 없는 가운데 독일 증시는 0.08%, 프랑스 증시는 0.47%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가 2달 연속으로 시장 예상을 밑도는 부진함을 보였습니다. 전미 공급관리자협회는 지난해 12월 중 미국의 서비스업 PMI가 53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선 지난 11월에 53.9는 물론이고 시장에서 예상했던 54.5를 모두 밑돈 것입니다. 미국의 공장 주문이 지난해 11월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1월 공장 주문이 전월 대비 1.8%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선 10월에 0.5% 감소해서 증가로 선회한 것으로 시장 전망치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10월 감소율도 종전 0.9%에서 0.5%로 조정됐습니다. 이는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주춤했던 공장 주문과 기업들의 설비 투자 선행 지표인 비국방 자본재 주문이 모두 반등하며 제조업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유로존의 비제조업 경기가 전달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HSBC와 마르키트는 12월 유로존 비제조업 PMI 확정치가 51을 기록해 전문가 예상치와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11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유럽연합은 금융기관 자금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형 은행들의 자기자본 거래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유럽연합 내 30개 대형 은행은 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자기자본 거래가 금지됩니다. EU 집행위 제한은 EU 28개 회원국 동의와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 시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의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하면서 조정세로 마감했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엇갈린 가운데 주 후반 발표될 고용 지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어진 탓입니다. 개장 전 발표된 중국의 12월 비제조업 PMI가 2년 5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유로존에서는 복합 PMI가 추가로 상승하면서 유럽 경기의 회복론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장 마감 후인 현지 시간으로 5시 30분경에는 상원이 자닛 옐런 차기 연준 의장의 인준 최종 표결을 진행하게 되는데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현지 시각으로 7일부터 10일까지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14도 개막이 됩니다. 관련 수혜주와 소식들까지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중국의 금리, 부동산, 경제지표 불안 장세 등 중국 경제 둔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마감된 글로벌 소식부터 챙겨보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뉴욕과 유럽 모두 혼조세 보이면서 하락 마감했는데 먼저 마감 소식부터 전해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가 연초에 힘을 많이 못 내네요. 오늘 경제지표 발표 이런 부분도 좀 부진했지만 역시 연준의 의사록 발표, 그다음에 이번 주말에 12월 실업률과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이 오늘 새벽이었죠. 들어온 뉴욕 증시는 전반적으로 소폭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먼저 다우지수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0.27%가 내려갔습니다. 지수는 16,425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은 0.44%가 내린 4,113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0.25%가 하락한 1826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앞서 강종석 앵커가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가장 현재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한 30분 정도 이제 남았는데요. 이 상원에서 차기 연준 수장으로 지명자인 옐런 이 부의장의 상원 전체 표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얘기하신 대로 무난하게 현재 통과를 점치고 있는 이런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경제 지표는 엇갈렸습니다. 먼저 12월 공급관리자협회가 발표하는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53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 54.5보다 밑돌았습니다. 11월에 53.9보다도 떨어졌고요. 미국은 제조업 지수보다는 서비스업 경기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서비스업 지수의 무게감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뉴욕 증시의 지수를 좀 끌어내린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든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 11월 미 상무부가 발표하는 제조업 수주, 우리가 이제 공장 주문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1.8% 증가한 수치로 나왔지만 이 변동성이 큰 항공기 주문을 제외하면 0.6% 증가 수치에 그쳐서 예상보다는 다소 부진한 것으로 현재 속내를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상치 1.7 정도의 상승 추세는 얼추 마친 수준으로 현재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의 부담감으로 작용을 한 것은 어제였죠. 어제 이제 중국의 국가통계국과 HSBC 연일 이틀에 걸쳐서 나온 이 서비스업 PMI 수치가 좋지 않은 부분도 이것이 이제 대서양을 돌아서 미국에도 다소 영향을 줬습니다. 조지 소로스가 올해 가장 큰 복병이 중국의 경기의 부담 요소다 이렇게 현재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중국이 좀 힘을 좀 내주기를 현재 기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럽 증시는 전반적으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유로존의 12월 복합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수치가 52.1로 나왔고 스페인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러면서 스페인 지수는 0.92%가 올라가는 좋은 수치가 나왔습니다만 영국은 강보합세에 그쳤고 독일은 0.08%가 내려갔습니다. 프랑스의 깍그 지수는 0.47%가 내려갔는데요. 제조업과 비제조업, 우리가 이제 서비스업이라고도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런 쪽에 현재 좋지 못한 기류가 지수를 전반적으로 조금 압박하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 나온 경제지표 이런 부분도 장 초반에 유럽 증시에 좀 부담감을 안겼습니다. 어제 올해 처음으로 개장했던 니케이 지수가 2.35%나 내려갔고 상하이 증시도 1.8% 내려가는 등 아시아권의 증시들이 좋지 못한 점, 이런 점이 국내 증시에도 부담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어제 발표된 중국의 12월 서비스업 PMI가 2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딴 발표되는 중국의 PMI 경제 지표들이 좋지가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절대 수치로 보면 네. 제조업 지표보다는 수치는 조금 높아요. 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제조업이 떨어지게 되면 서비스업도 자동적으로 조금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염려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세 가지 악재 이런 요인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부동산 가격은 너무 많이 현재 올라가서 걱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조업 지표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12월에 나온 국가통계국과 HSBC가 발표한 내용들이 전부 현재 아랫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대기업과 국영기업의 제조업 지수들은 대체로 좀 윗방향을 가리키면서 HSBC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수치보다는
다소 이런 그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는 요인들도 많이 눈에 띄었는데요. 그렇지만 12월 연말을 앞두고 10월과 11월 인민은행이 돈줄을 좀 죄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제조업 경기를 다소 연말 경기에 위축세로 현재 나오고 있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면서 금리들도 다소 현재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7일물 RP 금리는 최근 안정세를 좀 찾고 있지만 5년 만기 중국의 국채 수익률을 보면 4.52%까지 현재 올라가면서 1996년 이래로 16년 만에 현재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만큼 자금 수요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인민은행이 이만큼의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주저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이런 그 유동성 공급이 자칫 물가를 좀 올리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달에 이제 나올 수 있는 중국의 물가 수준도 상당히 현재 복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가디언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와 같이 현재 분류가 되는 이런 전문 잡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헤지펀드의 대북격인 조지 소로스가 올해 세계 경제의 복병이 유로존이 아니라 중국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제조업 성장 경쟁 모델이 점차 그 경쟁력을 잃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임금이라든지 특히 또 고부가가치가 아닌 저부가가치 제조업 이런 쪽에서는 임금 부담으로 많은 중국 내 제조업 공장들이 베트남이라든지 여타 아시안 국가로 이전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나이키도 최근에 중국 공장에서 베트남 공장으로 이전된 부분, 이런 부분도 이런 요인의 하나라고 현재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의구심이 올해 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그만큼 중국 경제가 좋지 않음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에 기존에 나와 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없지 않느냐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리스크 부담이 조금씩 높아가는 가운데 지표들이 현재 좋지 않게 발표되고 있다는 점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세제 개혁으로 인해서 올해부터 부동산 거래의 거래 차익의 20%를 세제를 부과하도록 현재 법령이 바뀐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도 부동산 시장이 다소 소프트 랜딩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삭소뱅크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시장의 부동산 경기 올해 조정세가 급격하게 나올 수 있고 이는 40%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지난해 말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한 바가 있고요. 특히 이런 중국의 고삐 풀린 돈들이 런던이라든지 다른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도 현재 문제로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런던의 부동산 가격이 지난해 15% 올랐고 맨체스터의 주택 가격도 20%를 육박하는 등 지난해 일부 영국의 부동산 가격도 일부 버블 조짐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을 결국에는 중국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채의 차환 발행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실이 여전하다는 이런 내용 때문에 여전히 중국 정부로서는 골칫거리라고 현재 볼 수가 있겠고요. 연초의 상해지수 어제 1.8% 내리면서 올해 벌써 3%가 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IPO, 기업 공개를 올해 재개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다소 물량 부담으로 현재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보면 임금 인상과 부동산 가격의 버블 논란, 그 다음에 최근 발표되는 경제 지표, 그 다음에 덧붙여서 소로스의 이런 비판까지
연초 중국 상하이 증시는 이래저래 여러 가지 문제로 조금 어려운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쪽에서는 일본 니케이 지수를 제외하고는 중국과 우리나라가 좀 소외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골드만삭스가 이번 목요일이죠. 금통위 금리 결정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으면서 원달러 환율이 10원 넘게 오르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환율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어제 니케이 지수도 많이 빠졌는데요. 네. 그 아시아 증시가 연초에 조금 불안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 뭐 앵커께서 현재 질문하신 대로 어제 이제 골드만삭스 서울에서 이런 전망 보고서가 나오면서 원화가 조금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러면서 원엔 환율도 1,000원 선이 깨졌다가 어제는 이제 1,020원 정도까지 현재 회복이 된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엔 환율은 재정 환율로 달러 대비 엔화와 원화의 약세가 어느 쪽이 더 약세 기조인가에 따라서 환율이 결정이 되는 구조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는 올해 상반기 중에 한국은행이 금통위에서 금리를 25bp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1월 달에 나오지 않더라도 상반기에 한 번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9일에 금통위가 있습니다. 또한 4월에는 일부 정책위원회 교체도 있고요. 김중수 총재가 임기 만료가 또 3월 말로 현재 다가오기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로서는 시장 친화적인 인물을 조금 내세울 개연성이 좀 높다라고 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혁 정책, 여기에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이 올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더 받게 될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한 축인 한국은행이 그 역할을 충분히 담당해 줘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였나요?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엔원 환율이 1,000원 선이 깨지는 것은 심리적 티핑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정부 차원의 대책을 실효성 있게 특히 중소기업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매만져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이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죠. 금리 인하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목요일 금통위 금리 결정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될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낙관하고 있다고요. 이런 뉴욕 증시 상승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전미경제학회의 하버드대 출신 교수죠. 네. 미국에서는 비교적 경제 성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비판적인 인사 중에 미국 경제 성장률을 아주 좋게 예측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로고프 교수와 루비니 교수가 그런 대표적인 두 인물이라고 보겠습니다. 로고프 교수는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3.2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요. 2.8과 3.2에서 밴드의 상단으로 현재 제시를 하고 있고요. 연준의 테이퍼링 이런 내용들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시장은 그리 큰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특히 뉴욕 증시가 버블이 아니라고 얘기한 점 이런 점도 상당히 시장에는 긍정적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마감된 글로벌 소식은 레이크쇼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주간 업종 특징들과 테마 업종들 한번 확인해 보고요. 앞으로 장을 주도해 나갈 트렌드 업종도 챙겨보겠습니다.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장을 비롯해서 주간 업종 흐름도 한번 살펴볼 텐데 일자리주와 또 전기가스 업종들이 또 큰 수혜를 받았고 또 건설주들은 실적에 대한 우려로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일단 건자재주 같은 경우도 네. 양도세 중과 폐지로 인해서 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LED주도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백열 정도가 좀 생산이라든지 그런 수출이 금지가 되면서 아무래도 상승세를 보였고요. 태양광주도 마찬가지로 태양광 제품 가격에 상승세를 보였고요. 일자리 관련주도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따른 기대감과 요 비트코인주도 비트코인 가격이 $1,000대 회복으로 인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IT주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급락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모두 하락세를 보였고 자동차주는 환율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급락에 따랐고 은행주는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물과 건설주는 실적 부진에 따른 우려감, 조선주도 마찬가지로 올해 목표의 수주 정체 우려로 인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LED와 태양광 쪽에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강세 업종과 특징들 전망까지 한번 챙겨볼까요? 일단 LED주 같은 경우 올해부터 이제 정부에서는 백열전구 생산과 네. 그리고 수입도 함께 금지한다는 그런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2월까지 약 사업자 전체의 96%가량 LED 조명을 교체한다고 밝혔고요. 이제는 사업용에서 이제 주거용까지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매출도 함께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좀 LED 같은 경우는 TV의 백라이트 유닛을 중심으로 인해서 사업을 펼쳐왔지만은 그동안의 TV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좀 적자를 보여왔지만요. 이번에 조명 시장이 새롭게 성장을 하면서도 LED 조명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적자폭도 아무래도 좀 축소를 해 나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좀 LED 조명이 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태양광주는 지금 태양광 제품 가격이 좀 상승을 하면서 해양광 태양 업체들에게 좀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 같은 경우는 2%대 좀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리고 세일한지 웨이퍼 같은 1%대 강세를 보이면서 아무래도 이런 원가에 따른 이제 강세를 보였고요. 그러니까 웨이퍼 부분이 지금 좀 공급에 따른 이제 부족한 면이 있는데 지금 같은 이제 폴리실리콘 업체들도 좀 가격을 정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요는 좀 견조하게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가격의 강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태양광들 이런 전방 시장이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돼 나가면서 2013년대는 턴어라운드에 좀 진입을 했다면은 올해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업황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건자재주 같은 경우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에 따른 소식으로 인해서 좀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양도세 중과 제도를 이제 폐지한다는 그런 세법 개정안이 지난 1월에 통과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의 주택거래 활성화로 좀 이루어지면서 아무래도 좀 수혜도 함께 조금 기대가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좀 침체기에 있지만은 그래도 리모델링에 관한 좀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수지 증증 법안 통과도 함께 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업계들이 비수기에 좀 작용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4분기 실적이 그래도 좀 호조로 나올 수 있었고 올해도 이와 같은 추세는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됩니다. 네. 어제 삼성전자가 강보합권을 보이면서 오랜만에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소외받고 있고 또 환율과 또 실적 우려로 자동차주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일단 IT주 같은 경우 지금 코스피 지수가 개장하자마자 이틀 연속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엔화 강세 그리고 엔화 약세라든지 원화 강세로 이런 환율 우려감에 따라서 지금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물이 엄청나게 좀 쏟아지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삼성전자의 급락으로 인해서 이런 관련된 IT주도 또 함께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그냥 단순하게 외국인 좀 차익 실현 매물에 나섰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주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미리 조정을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발표 이후의 반등과 그리고 CES 2014년도가 2014가 현지 시간 7일로 인해서 라스베가스에서 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역사적으로 보면은 IT주가 CES 이후에 주가의 반등을 보였던 점을 보면은 이번에도 한번 좀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원화 가치 하락세로
인해서 지금 자동차들이 함께 급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이 급격하게 움직일 때는 이런 수출주 위주로 좀 주가에 심한 변동성이 찾아오기 마련인데요. 국내 업체들이 지금 해외 공장의 생산 비중을 높여나가면서 어느 정도 좀 대응력은 키워놨다고 하지만은 아무래도 그 환율 안정시가는 주가 흔들림은 좀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차 효과가 본격화가 된다는 2분기까지는 약간은 조금 그 주가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실적 전망치가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당분간 환율이라든지 엔화에 따른 그런 우려감은 조금 아무래도 주가에 작용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주 같은 경우 연초에 은행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동반 급락하는 모습 보였고, 지난 3일에는 오히려 좀 시장 약세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에 이제는 변동성 높은 좀 장세를 연출을 하고 있고,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아무래도 급등락은 좀 심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올해 은행주 같은 경우 좀 실적 개선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혜감도 함께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정부의 그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라든지 내수 부양책으로 대출 자산 성장률도 함께 함께 높여 나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을 끌어갈 업종 테마들이 궁금한데 아무래도 정부 관련 정책들의 업종에 수혜가 있을까요? 일단은 2014년도를 조금 더 주도할 수 있는 업종을 찾아봤는데요. 네. 저는 이번 주 온라인 게임주 그리고 헬스케어주 좀 살펴보시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게임주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올해 좀 7.4%가량 성장할 것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매년마다 10%대로 성장했지만은 좀 소폭 감소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흥행 주기가 짧고 워낙에 좀 마케팅 경쟁이 심화가 되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주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온라인 게임들 같은 경우 워낙에 흥행 주기도 상당히 긴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온라인 게임 대작들이 상당히 풍부하게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신규 게임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 진출로 인해서 어느 정도 모멘텀도 마련이 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들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가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헬스케어주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노인 인구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에 좀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노화라든지 질병에 좀 상당한 관심이 높아져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헬스케어 산업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지원과 확대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령화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해 나가면서 우리나라 업체들의 수출이라든지 관련 제품들의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제이베스타 김진경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증시 미스터리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기분이 어떠십니까? 어제 코스피 때문에 속상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못 오르면서 지수 자체도 크게 오르지 못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지금 상당한 저항 구간에 놓여 있는 모습입니다. 1960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하게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오늘이 바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과연 예상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예상에 따라서 지수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리고 우리의 삼성전자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한번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한번 보시면요.
지금 하단에 보시면 1960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맥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가격대 바로 1960포인트인데 거기가 아이러니하게도 또다시 어제도 1960포인트를 맞고 난 다음에 저항 구간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외국인이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폭이었다. 그리고 투신권도 매수를 했다. 하지만 금융투자에서는 상당한 매도세를 보였다는 거고, 우리가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외국인과 투신권은 매수를 했는 반면에 지금 금융투자업종은 꾸준히 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이 안 좋게 나타날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더 가지게 만드는 그런 실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주가 자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갭 하락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지만 반등이 상당히 약한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제가 실적 같이 준비된 화면을 보면서 실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린다면요. 4분기의 매출은 지금 60조 정도를 예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60조 1000억 원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자, 그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 1.7% 그리고 전년동기 대비해서는 7.2%가 증가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9조 2천억 원대를 기록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요. 지금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 전년동기 대비 해서는 4.5%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전망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업이익이 감소됐던 부분에 대한 이유를 한번 찾아본다면 일단 스마트폰 판매량에 있겠습니다. 스마트폰 판매량 자체가 9,100만 대를 팔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8,800만 대를 팔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림 한번 같이 보면서 사업 부분별 같이 손익에 대한 추정 변경치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왼쪽에 보이는 화면이 바로 13년 4분기에 대한 예상 실적이고요. 거기에 매출액은 변경 전이나 변경 후에는 별다른 괴리율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단에 한번 보시면 가장 큰 괴리율이 발생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바로 영업이익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괴리율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에서 본다면 더욱더 큰 괴리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분에 대한 글로벌적인 부분이 그대로 반영이 됐다 그렇게 보는 게 좋겠고요. 디스플레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상당한 괴리율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 강하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는 글로벌적인 환율 영향도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3분기에 우리가 3분기에 평균적인 환율 같은 경우에는 1140원대를 유지했던 반면에요. 4분기 때의 평균 환율 밴드 같은 경우에는 1060원대를 유지를 했다는 거죠. 환율이 이만큼 조정이 보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업이익 부분이라든지 수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특히나 괴리율이 크게 발생했던 게 바로 반도체 부분 그리고 바로 디스플레이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본다면 공통점이 있겠죠. 바로 원자재는 수입을 하고 거기에 가공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파는 구조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디스플레이 완성품은 아니다. 그리고 반도체 마찬가지로 완성품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런 괴리율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삼성전자를 좀 더 낳아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같이 계속적으로 화면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일단은 삼성전자의 적정주가 계산기를 이용해서 4분기에 예상 실적 밴드를 한번 본다면 지금 화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단기 순이익 대 발행 주식수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은 지금 PR 10배 밴드 구간으로 우리가 적용시킨다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9.59배에 지나지 않는 그런 성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4분기 실적까지 제가 다 포함시켰던 결과치고요. 그래서 예상 밴드가 되겠죠. 적정 주가 같은 경우에는 PR 10배로 환산한다면 136만원 정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가 추이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36만원짜리가 어딜까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36만원짜리인데요. 자, 136만원짜리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개파락이 한번 발생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미 어느 정도는 실적에 대해서 반영이 된 구간이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12월 30일 같은 경우에 수급적인 부분을 본다면, 자, 12월 30일. 자, 한번 같이 볼게요. 12월 30일. 어떻습니까? 외국인과 기관은 여전히 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갭 하락을 하고도 매도세를 나타냈다는 거죠. 지금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급하게 급락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보기보다는 횡보를 하면서 옆으로 좀 더 응축된 에너지를 모아가는 과정이 나타날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는 바입니다. 어차피 지금은 PR 10배 구간에 대비했을 때 지금은 현재 저평가 구간까지 내려왔다고 보는 게 더욱더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4분기보다는 1분기가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업황이라는 거죠. 그런 분위기를 본다면 삼성전자 주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PR 9.5배 지나지 않는 그런 구간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변수를 한 가지 적용을 한다면 바로 환율 부분일 것이다. 어제 환율은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이 느껴지는 환율의 부분이고, 지금 만약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대부분이 손해가 나 계실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은 어차피 여기에서 더욱더 빠질 것도 크게 보이질 않습니다. 사실 125만원대가 보이는 반면에 지금 상방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은 소요가 되는 반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매도 구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바로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도 상당히 크게 미칠 것이라고 좀 보겠고요. 오늘 급하게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항상 오늘 실적 확인하고 거기에 지수에 대한 베팅을 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화이팅 하시고요. 내일은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인사들의 이슈와 또 발언에 대해서 색다른 시각으로 분석해보는 김동섭의 일당백 시간입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섭의 일당백 본격적인 첫 번째 라운드를 시작해보겠습니다. 피셔 전 총재가 전미 경제학회 연례총회에서 찰스 플로셔 연은 총재를 비롯해 3명의 연은 총재에게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상황과 역할에 대해 각자 설명해달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3명의 연은 총재는 모범 답안을 찾기 위해서 진땀을 빼는 모습이었다고요? 스탠리 피셔라는 사람이 사실은 그 벤 버냉키 의장, 또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스승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요번에 부의장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네. 이거를 이제 어저께 전미학회에서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말의 모습,
또 다른 어떤 의원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자넷 옐런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스탠리 피셔를 통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어저께 모습을 보면은 스탠리 피셔에게 거의 뭐 대항을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었다.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 그 플러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매파인데 버팅 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갖죠.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그 영향력을 많이 누그러뜨릴 수 있고 그 얘기는 결국 그 매파들이 많은 상태에서 비둘기파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일부 하게끔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다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그것은 결국 미국 연준이 벤 버냉키 의장이 다 하고 자넷 옐런의 어떤 역할이 부족한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역할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미국의 양적 완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넷 옐런 의장의 부족한 부분을 피셔의 부의장 입성을 통해서 좀 보완하려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마무리해보고요.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해보겠습니다. 월가 헤지펀드의 큰손인 조지 소로스는 올해 가장 걱정되는 요소가 중국 경제 둔화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중국 제조업 성장 둔화가 올해 세계 경제 위기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는데요. 조지 소로스가 굉장히 여우죠. 네. 예전에 영국의 파운드화를 공격해서 영국 정부로부터 항복을 받아야 했던 게 조지 소로스인데 이번에 사실은 그 NY 약세 베팅에서도 엄청난 부를 챙겼죠.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중국을 이제 유로존 위기 후에 가장 큰 핵심 위기국으로 이제 중국을 겨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지방부채가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수년 후 지방부채는 굉장히 커질 것이고 그것이 이제 중국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위안화를 공략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볼 때는 중국이 내수를 진작하면서 사실 개혁 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니 경기 부양을 통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 봤을 때는 신용경색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조지 소로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겠느냐. 물론 어저께도 주가가 이제 중국은 그 지표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좀 빠지긴 했지만 아마도 향후 중국은 금융의 메카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대한 기본적 틀은 저는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소로스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우려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현재 그 중국 정부가 진행되는 그 개혁 정치가 이것이 이제 성공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고서 봐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지 소로스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경제 둔화가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중국의 금융의 메카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율에 대한 이야기는 3라운드에서 풀어보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한국은행이 빠르면 이달 말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원달러 환율이 10원 급등하면서 1,065원까지 올랐습니다. 한국은행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김동섭 이사님의 생각도 궁금한데요. 금리 인하는 하긴 할 겁니다. 문제는 이제 그 골드만삭스가 제시하는 것처럼 1월 9일 날 금통위에서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 현재 우리나라 금통위의 수장은 김중수 총재죠. 이분의 원래 그 기본 마인드는 사실 그 금리 정상화가 목표였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100%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죠. 어저께 골드만삭스의 보고서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환율이 10원을 넘게 12원까지 갔었어요. 플러스 12원까지 갔었는데 마지막에 10원이 20전으로 끝나면서 1,065원을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 상황으로 보면은
금리 인하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금리 인하 타점으로 보는 시점이 지금이 아니라 새로운 임기를 맡는 총재가 진행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마인드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3차 양적 완화를 진행했던 재작년 9월 그때 2번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작년에도 한 번을 했죠. 그렇지만 그것이 시장에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금리 인하를 해서 수치상 변화가 들어온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는 투심을 좌우할 수 있는 립 서비스가 필요한데 립 서비스는 반대라고 하고 어거지로 금리 인하하는 느낌 그런 모습이 굉장히 나왔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하하는 것은 별로 달갑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그 원 100엔에 대한 부분이나 원 달러 부분 또 엔저로 인해서의 악영향으로 본다 그러면 금리 인하는 필연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현재보다는 오히려 3월 이후 새로운 임기가 도래하시는 분에서 그분이 통화정책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상황적으로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1월 달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미국의 어떤 그 자넷 옐런이 2월부터 임기를 하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못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미국은 해버렸죠. 그래서 네. 한다고 얘기해버렸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100%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황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은 금리 인하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금리 인하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엔저 약세에 대한 부분이 강세로 돌변하는 모습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어저께 장중한 때 104엔을 무너뜨리면서 엔저가 강세로 돌변했고 지금은 104.19 정도에 와 있거든요.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 엔화가 강세로 돌변할 수 있는 공간에 접어들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에서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하기 굉장히 버거워지는 상황. 무슨 말이냐면 환율이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결국 수출 기업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 엔달러의 어떤 주봉 상태의 모습을 보면 60주선이 올라오고 있죠. 일반적으로 주가는 60주선과 마주하는 때가 나옵니다. 지금이 아마 그 시점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아마도 이 엔달러가 약세로 가기보다는 강세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굳이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어떤 명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물론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이 현재 1.1% 정도가 되니까 시장의 예상치보다 굉장히 낮아진 상태, 또 성장률이 계속해서 디플레이션 비슷한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 그 한국은행에서도 디플레이션 우려 가능성을 아마 제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금리 인하가 필연적이지만 현재 가장 문제가 되었던 환율에서의 변화가 나타나는 걸 봤을 때는 좀 시기한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 필연적이지만 3월 이후에 새 정책과 새 인물을 통해서 통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김동석 이사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이제 상원이 자넷 옐런 연준 의장 지명자 인준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무난히 통과가 되겠죠? 제가 볼 때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 자넷 옐런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테이퍼링 시작을 벌써 스타트를 벤 버냉키 의장이 하고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매파 쪽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현재 그 보팅 멤버들 중에서 매파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것인가가 상당히 좀 문제가 그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아까 것처럼 피셔가 만약에 맡아준다면 잘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 속에 1950선을 지켜낸 코스피 추가 상승과 한 달여 만에 코스닥 500지수를 보였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월 7일 굿모닝 대박 예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